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로봇을 쭉 연구를 해왔고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처럼 팔다리가 달려있고 뭔가 이 사람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런 로봇들을 연구를 해왔고요. 그 중에서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고 축구를 하는 그런 대회가 있어요. 요즘 월드컵 막 하죠? 로보컵이라고 합니다. 로봇들로 하는 월드컵. 로보컵이라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요 아주 작은 이 사람 형태의 로봇들로 축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동계올림픽 때는 이 이례적으로 스키 로봇 대회도 열렸어요. 그래서 이 스키를 타는 로봇을 만들어서 정말 스키장에 가서 영하 몇 도에 막 손이 얼 것 같지만 이 차가운 로봇을 만지면서 이런 로봇을 또 연구하게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로봇들을 연구를 해왔고요. 이런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게 증강인간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204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 방면에서 연구자들도 막 분석을 했대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요즘에 저출생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우리나라는 유독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저출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인구 고령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게 이제 고령 인구의 그 퍼센테이지거든요. 이 노란색이 세계의 흐름이고요, 보라색이 한국의 흐름, 예상되는 흐름인 거예요. 이미 우리 22년도, 지금 22년도니까 이미 세계적인 흐름은 우리 압도적으로 증가해버렸어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정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2067년에는 고령 인구가 반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2045년에는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37%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고 해요. 그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겠죠. 이 자연스럽게 생산 인구, 그러니까 일을 하고 뭔가를 만들고 이 사회를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들의 비율이 줄어들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또 이제 저출생으로 인해서 정말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지구는 멸망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한국인이라는 물론 이제 다문화로서 이제 사실 한국인이라고 해도 우리의 피해 어떤 인종이 섞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어쨌든 간에 한국의 이 인구가 정말 줄어들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구가 거의 없어지거나 아니면 외국의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들어서 정말 미국과 같은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구글의 인공지능을 담당하던 이 커즈웰이라는, 커즈웰이 아니네요? 커즈웰 맞나요? 네, 이분이 예측을 또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는 분인데, 이 레이먼드 커즈웰이네요. 네,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2045년에는 우리 인류도 계속해서 똑똑해지고 있죠. 이 모두의 인류의 지식을 합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똑똑해지는 속도와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는 속도가 사실 달라요. 그래서 2045년에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인류의 지능을 능가하는 그 시점이 2045년에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지점을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한대요. 인공지능이 이 인류 전체의 지능을 능가하는 지점, 이 지점을 넘어가면 이제 뭔가 또 어떤 다양한,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2045년이라는 이 해는, 이 이후에 정말 우리가 만날 세상은 어떤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아까 이야기한 막 그런 우려되는 것들, 위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2045년에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변화들을 맞이할 것이냐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증강인간 기술이라는 거죠. 증강인간 기술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인간의 이 신체적인 능력 그리고 지적인 능력을 보완하거나 향상하는 것을 증강인간 기술이라고 해요. 여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장애나 노화를 극복하는 신체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극대화하는 것.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신체적 능력 회복과 극대화 기술을 엄청 많이 연구를 해서 100세까지도 활발하게 운동을 쓰고 막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된다면, 나이가 다 고령화가 돼도 생산 인구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하드웨어를 또 개발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더 똑똑하게 할 수 있을지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진짜 많은 것들을 이 친구가, 사실 컴퓨터가 엄청 빠르고 나보다 엄청 똑똑해 보이지만
뭐 사람 내가 하는 일만큼 많은 것들을 연산할 수 있는 컴퓨터는 사실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것들을 이 뇌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하드웨어,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드는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지적 능력을 향상하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들을 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가져왔는데 아마 안 보일 것 같아요.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세상을 생각할 때 사실 말로는 했지만 아예 설마 그런 세상이 오겠어? 라는 사실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아주 좋은 예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옛날 영화라 모르는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1980년대에 2015년에는 어떤 세상이 올까를 상상하면서 만든 영화예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보면 이거를 뭐가 신기하다고 했지라고 할 수 있는 장면들도 나오는데 이 안에 보면요. 이렇게 첫 번째 영화 속에서 지문인식으로 현관이 열린대요. 별로 사실 그렇게 신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문인식으로 열리는 게 저희 그 어머니 아버지 사는 아파트 지하에 있는 헬스장만 해도 지문인식으로 밖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영화에 등장할 만큼 굉장히 신기한 기술이었던 거죠. 지문인식으로 열린대. 그리고 벽걸이 TV가 있어. 그걸로 화상회의를 하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 맨날 줌으로 우리 한창 코로나 때 했던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눈앞에 이 딱 비디오 글라스를 딱 끼면 증강현실이 펼쳐진대요. 네, 역시나 지금 우리가 많이 막 VR 게임도 하고 하는 것처럼 많이 이미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는 좀 재밌어요. 조스 19탄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 당시 조스가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거든요. 조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 미래로 온 주인공이 3D 조스 19탄을 만났대요. 이 당시에는 3D 영화라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소재였던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3D에 넘어서 4D 영화까지도 보는 세상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들이 이 영화에서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벌써 다 현실이 된 것처럼 우리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미래의 모습들이 현실로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돌아와서 신체적인 능력을 막 회복하고 극대화를 한다라고 했는 먼저 그 포인트를 얘기해볼게요. 신체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중에 신체적인 부분 먼저 얘기할 텐데 이거를 극대화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물론 아까 앞에서 짧게 이야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수요는 어디에 있을까? 이 기술을 개발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요가 있어야지 연구를 하고 돈을 써서 이렇게 막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장애인의 복지 향상입니다. 의외로 첫 번째로 떠올리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여기는 왜 이렇게 장애인이 많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장애인들이 많이 세상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장애인들이 많이 세상에 나와서 일상생활이 조금 불편한 사회이긴 합니다. 아직 개선될 점이 많은데 이 장애인의 비율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약 5%의 인구가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세계적으로는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 한 가지 이상의 중증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을 한다는 게 결국은 인류 전체의 복지를 향상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크게 기여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고령화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우리가 출생률이 낮다고 해서 빨리 강제로 다 의무적으로 다 이렇게 결혼한 가정들은 2명씩 낳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동시에 어쨌든 고령화는 일어날 테니까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령화된 이 인구들도 어떤 생산활동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우리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우리 60세, 70세가 되면 막 잔치를 해드렸어요. 그때까지 살아계신 것이 약간 축하할 일이었기 때문에 칠순잔치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그 평균 수명이 길어졌죠. 그렇다 보니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나이가 더 길어져야 이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특정 업무, 이런 어떠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인데요. 뭐 군인이 될 수도 있고요. 농업인, 아니면 뭐 우리 택배 일을 한다는 이런 노동자들 같은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는 무거운 물건을 막 들어야 돼, 옮겨야 돼, 빨리 뭔가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겠지만 이것이 이제 또 더 좁게 수요를 본다면 크게 이런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시지 못했던 그 영상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다리를 잃은 무용수의 새로운 다리가 되어줘서 의족을 달고 춤을 출 수 있게 해준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눈 시각을 잃은 분들이 이게 물체를 감지하고 볼 수 있게 해주는 아르거스 2라는 게 있었고요. 이것도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인공뼈예요. 이건 영상에는 없었는데 인공뼈 같은 것도 이제는 3D 프린팅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분도 굉장히 특이한데 이분은 시각을 볼 수 없지만 뇌에다가 안테나를 심었습니다. 그냥 아예 이렇게 여기 안테나가 꼭 나와 있어요. 이분의 실제로 사진을 보면 꼭 나와 있는데 이 안테나에 색을 비치면 그 색에 따라서 주파수로 음이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세상은 이 소리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는 색깔들, 다양한 색깔들이 이분에게는 이 소리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막 예술 활동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테나를 단 채로 여권 사진을 찍었다가 처음에 반려를 당했대요. 그래서 이 안테나도 나의 신체의 일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안테나를 단 사진으로 여권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결국에 인정이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의 이 기계인간, 이것도 하나의 기계인간이겠죠. 기계를 부착한 신체 일부가 기계가 된 기계인간의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기술들이 다 조금씩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방식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또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게요. 이 첫 번째는요. 나와주세요. 네, 첫 번째는 부착하거나 착용하는 방식이에요. 입거나 이렇게 옷 입듯이 착용을 하거나 딱 붙이는 형식. 아까 이렇게 나왔던 의족 같은 이런 방식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식하는 거예요. 내 몸에다가 아까 이분 안테나 이식한 것처럼 눈에다가 이 전자칩을 이식해서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이식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마지막이 완전히 대체를 하는 거예요. 내 심장 안 좋네? 심장 빼고 새 좋은 심장을 딱 넣어요. 자, 이런 것들이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내 뼈가 다 부서져서 못 쓰겠어요. 새로운 뼈를 3D 프린팅해서 넣어요. 이렇게 대체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잘 모르고 봐도 뒤로 갈수록 기술이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죠? 왜냐면 이제 단순히 부착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되는데 이식을 한다는 건 뭔가 거부 반응이 올 수도 있고 또 대체를 한다는 건 더 큰 문제죠. 내 무언가를 드러내고서 대체를 한다는 거니까. 이 순서로 진화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하나씩 좀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부착 착용하는 방식이에요. 네, 부착 착용하는 방식. 이 부착 착용하는 방식이 아주 좋은 사례가 아이언맨입니다. 우리 멈춰져 있지만 영상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아이언맨이 이 아이언맨 수트 입는 그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아이언맨이 이제 저 한번 입어볼까? 하고서 자 이러면 장갑도 탁 나오고 그리고 잘 안 돼갖고 막 날라오면 이제 얘가 맞춰갖고 막 몸을 맞춰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착착 입어요. 이런 식으로 입는 아이언맨 수트. 아이언맨도 입는 거죠. 아이언맨 수트를 입어요. 물론 이게 굉장히 딱딱한 금속이긴 하지만 이런 것이 하나의 입는 형태의 예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로봇을 웨어러블, 웨어하는 게 입다가 웨어죠. 영어로 웨어. 웨어러블, 입을 수 있는 로봇.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이 웨어러블 로봇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혹시 너 배터리가 없니? 아, 딜레이가 있었군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소아마비 환자들을 위해서 이 아주 묵직한 커다란 뭔가 정말 하나의 아이언맨 같은 뭔가 로봇을 입고 있죠. 이것도 일종의 웨어러블 로봇인데요. 이런 형태, 그 중에서도 이런 형태, 밖으로 뭔가 뼈가 이렇게 붙은 것 같은, 몸 밖에 뼈를 부착한 것 같은 이런 형태를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해요. 스켈레톤이 뼈죠. 엑소스켈레톤 이런 식으로 멋있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입고요.
이 로봇은 이 내성마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딱 얼마나 이 친구들이 재활이 되는가를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래서 이 로봇이 단순하게 그냥 딱 보조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로봇 혼자서 그냥 이렇게 걸으라고 하면 막 로봇 혼자 움직이면 내 다리는 그냥 붙어있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움직이려는 의지를 이 친구도 로봇도 인식을 하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조금 도와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보조를 해주면서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또 보면 이 친구 뒤에 가방처럼 이렇게 딱 매달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쉽게 컴퓨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기판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그 컴퓨터가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 또 어쨌든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잘 달려있죠. 안전하게 고정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단 오르기, 평지 보행, 스쿼트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재활 훈련을 하는 거죠. 실제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사진으로 처음 보긴 하지만 굉장히 딱 봤을 때 내가 입어볼까? 라고 생각이 사실 섣불리 들지 않는 형태라고 저는 느껴요. 단점이 있어요. 웨어러블 로봇이 갖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요, 커스터마이즈가 어려워요. 내 키는 이만해. 내 다리는 하필 좀 짧아. 옆에 친구는 키도 크고 다리도 길어. 아니면 나랑 진짜 체형이 꼭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총총총총 걷는데 그 친구는 막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걷는 친구예요. 아니면 또 나만을 위한 로봇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날은 내가 힘이 없어갖고 이렇게 터덜터덜 걸을 수도 있고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걷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그때마다 이 커스터마이징을 이 친구가 해줘야 로봇이 나를 보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까지 원래는 대부분의 로봇들은 직접 다 이렇게 튜닝을 했어요. 이렇게 몇 번 해보면서 이렇게 맞춰야겠다, 이렇게 맞춰야겠다 하면서 이 로봇의 물론 사이즈도 마찬가지지만 걷는 보조하는 걸음의 수를 먼저 인식을 하고 보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가 필요했단 말이죠. 무슨 불필요하죠? 불필요하고 되게 뭔가 불편하죠? 두 번째 단점은요, 이 전력의 제약. 이거는 사실 모든 로봇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우리 전기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예요. 전력의 제약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전기선을 꽂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계속 푼센트를 찾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배터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로 내가 충분히 오늘 하루 종일 한 6시간 돌아다니고 싶어. 그러면 배터리가 막 이만이죠. 그걸 메고 다니면 이게 보존을 해주는데 더 힘드네?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전력의 제약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은 제일 먼저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너무 크고 무겁고 막 딱딱하고 되게 불편할 것 같아. 저게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나는 불편할 것 같은데 그냥 내가 걷는 게 낫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도 역시나 해결을 하기 위한 연구들도 또 각각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첫 번째가 커스터마이즈가 어렵다고 했죠. 사람들의 신체 사이즈도 다르고 걸음의 모양도 다르고 개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것들을 커스터마이징을 빨리 하기 위한 연구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딱 1년 전, 작년 11월에 나온 연구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걸을 때마다 이거를 다 커스터마이징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만든 이 엑소수트에는 그 초음파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음파 검사 같은 거 하죠. 막 배에다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 장기도 막 보이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초음파로 나의 근육을 보는 거예요. 근육의 사진을 찍어서 내 근육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바로 거기에 맞게 보조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그 튜닝이라는 과정이 필요 없는 굉장히 신선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초음파 근육 사진을 활용하면 몇 걸음만 걸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걷네 라는 스타일들을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두 번째가 전력, 배터리, 무겁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에서 이게 기업 단위에서 또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배터리 문제 너무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배터리를 없애자. 그래서 이 로봇은 자세히 보시면 배터리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것, 아까 봤던 거에 비해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이 친구는 기계적인 구조만 가지고 도와줍니다. 일을 도와줘요. 그래서 얘는 모든 데에 다 쓸 수 있는 로봇은 사실 아니고, 이제 뭐 택배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 과수원에서 일하는 분들
계속 발달은 똑같은 행동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조해줄 수 있도록 어떤 농업이라던가 이런 데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고, 이쪽 어차피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연구소들은 팔린다 안 팔린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기업은 실제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여기 이 기업에서도 이 농업을 하는 분들을 위한 농업용 웨어러블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친구들은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요. 2.5kg밖에 안 된대요. 요 조끼형으로 생긴 이게 2.5kg 무거운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로봇으로 치면 굉장히 가볍게 컴팩트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세 번째가 뭐냐면 뭔가 크고 막 무겁고 막 육주간이 로봇은 입기 싫어. 이런 불편할 것 같아. 이게 세 번째 단점이었는데, 그런 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웨어러블, 진짜 옷 같은 로봇을, 옷처럼 생긴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려면 이제 어떤 것들이 바뀌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봇이라는 거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막 마징가 제트 이런 느낌이죠. 또봇, 카봇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 완전 발상을 깨고 정말 고무줄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새로운 실리콘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소재에 대해서도 다시 새로운 연구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옷 같은 형태의 로봇은, 이 친구는 소프트 엑소슈트인데 이것도 하버드 대학교군요. 하버드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하네요. 역시 하버드. 그래서 이걸 입으면 내가 이 걸을 때 쓰는 에너지를 거의 10%까지 효율적으로 1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쓰는 에너지를 9. 몇 %였는데 9.3%를 낮출 수 있대요.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10걸음을 걸을 때 쓰는 에너지가 9걸음 걸을 때 쓰는 에너지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쌓이면 굉장히 큰 유의미한 또 보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거 하면 우리 아까 전에 그 무용수의 인공 다리가 있었죠? 이런 인공 팔이나 인공 다리 같은 것들도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부착한 형태를 우리가 사이보그라고 사실 불러요. 신체 일부를 이렇게 로봇으로 로봇과 인간이 결합한 형태를 사이보그라고 불러요. 이 사진에 보시는 거는 이 장애인 보조용 이 로봇을 이용해서 그 기능을 겨루는 대회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회는 뭔가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 막 아이언맨처럼 빠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이 대회에서는 내가 인공팔을 장애인이, 팔이 없는 장애인이 인공팔을 낀 상태로, 저 지금 보시는 거 뭐예요? 이거? 나무 집게예요. 집게를 얼마나 빨리 찝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작고 귀여워 보이는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대회로 하는 이런 사이드슬론이라는 이런 대회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서울대학교에서도 소프트 로봇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것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팔을 붙였을 때 사실 가장 어려운 지점이요. 우리가 물건을 집을 때 이 근육만 이용해서 이렇게 탁 잡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의 촉각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잡을 때 느껴지는 촉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미 내가 팔을 붙여서 내 뇌에서 원하는 신호를 줘서 팔을 움직이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어려운 지점은 이 기계가 느끼는 촉각을 내 뇌가 인지해서 나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기술들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이 아까 뭐였죠? 이식하는 방식이래요. 뭔가 조금 갑자기 훅 어려워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갑자기 여기서 난이도가 갑자기 쭉 올라갔어요. 이식을 한다고? 많지는 않아요. 사실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은데, 가장 대표적이고 친숙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공 와우, 인공 청각이에요. 이것 좀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는 보청기랑은 달라요. 보청기는 쉽게 얘기해서 귀에 스피커를 끼는 거예요. 귀에 스피커를 껴서, 귀에 확성기를 껴서 옆에 사람이 작게 얘기해도 크게 들려줘서 내가 청각세포가 많이 손상됐지만 더 크게 얘기하면 들을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보청기를 끼면 돼요. 근데 청각세포가 완전히 죽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이 손상돼서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공 와우라는 거를 이제 수술을 통해서 딱 부착하는 건데요. 이 달팽이관의 역할을 와우기가 대신해줍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관의 역할은 내 소리가 들었을 때 이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계가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청각을 잃어버린 사람도 그냥 직접적으로 이 기계가 뇌로 바로 전기 신호를 팍팍 쏴주니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청각 수술은요, 이미 너무 상용화가 많이 돼서 전 세계에 30만 명 이상이 이미 이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굉장히 안정화되고 많이 연구된 분야고요. 두 번째가 저는 정말 활성화됐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아까 또 영상에 나왔었다라고 소개드렸던 아르고스2라는 요 기계 장치예요. 이 기계 장치는 안경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이렇게 다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흑화백으로 다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바꿔서 이 데이터가 이제 제가 어딘가에 딱 조그만 걸 타고 있어요. 그럼 거기를 쏙 들어가요. 컴퓨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전기 신호로 또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이 망막에 이미 이식을 해놓은 골드, 비싼 골드, 백금 칩에다가 싹 쏴줘요. 그러면은 이 백금 칩이 이 받은 이 전기 신호를 다시 뇌로 싹 보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시각을 잃은 사람도, 제가 눈을 감고도 이 안경을 끼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도 되게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해요. 이미 눈이 보이는 사람이지만 내가 눈을 감고도 안경을 끼면 눈을 보는 것처럼 이미 뇌로 신호가 직접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많이 상용화되진 않았고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처음으로 시술이 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는 한 20명, 30명 이 정도의 환자들만 시술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처음으로 수술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있고 신기한 기술이에요. 세 번째는 뉴럴링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조금 뭐 주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아실 것 같고, 요즘에 기술들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최근에 트위터를 사면서 아주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낸 분이 있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대박, 막 화성에도 가고 싶어 하고,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뉴럴링크였어요. 이 뉴럴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트업인데요.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작은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뇌 임플란트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임플란트, 약간 이에다가 하는 것만 생각이 나는데, 뇌에다가 이제 뭔가를 이식하는 거죠. 어떤 형태냐면, 일단 조금 무섭긴 해요. 근데 두개골을 일단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뚜껑을 조그맣게 이렇게 엽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 칩을 싣는데, 이 임플란트 칩이 근데 너무 뇌에 가까이 가면 내 뇌 뉴런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너무 위험하죠. 근데 또 너무 멀어지면 내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들을 제대로 인지할 수가 없어요. 적당한 거리를 딱 찾아서 이 친구가 적당한 위치에 딱 이식이 되면 내 뇌에서 일어나는 이 전기 신호들을 이 친구가 다 읽고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정말 잘 개발된다면 내 뇌를 백업해 놓을 수 있는 거죠. 드라이브에다가 백업을 해요. 물론 막대한 용량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더 많이 개발되면 내가 뭐 많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막 곧 죽어요. 죽을 때가 됐어. 그러면은 내 소프트웨어를 다 백업했다가 뭐 다른 로봇에다가 이식을 한다던가 그런 형태도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롭고 굉장히 신기한 기술이긴 한데 아직까지 굉장히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요즘 두개골을 이렇게 열어야 돼요. 절개해야 되는, 이 개두술을 해야 되는 만큼 좀 심리적인 장벽이 좀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대체를 하는 방식이에요. 완전히 이 신체의 조직이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하는 방법. 이거 진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아갔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공뼈를 옛날에는 막 철심도 받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교통사고 나셨을 때 이제 이 몸이 다 안전해질 때까지 철심을 딱 박아주긴 했는데, 요즘에는 내 뼈의 모양이랑 똑같게 이 3D 프린터로 뼈를 이렇게 프린팅을 합니다. 그걸로 뼈를 이렇게 딱 대체하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3D 프린팅인데 3D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플라스틱이나 금속이나 이런 재료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바이오 재료를 이용해서 인공 혈관을 만들기도 하고요. 인공 피부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는 중국에서 이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인공 혈관을 이렇게 딱 3D 프린팅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원숭이한테 딱 이식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다고 해요. 이게 영장류 최초의 바이오 프린팅 성공 사례라고 합니다. 굉장히 거창하죠? 그 외에도 뭐 인공 각막, 우리 각막을 어디까지 간 거죠? 각막을 이식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죠? 앞으로 갑시다. 네. 그리고 인공 심장, 인공 근육, 이런 피부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가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은 환자 본인의 세포로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남의 세포를 만들 때는 이 반응이 거부 반응이 오기 때문에, 또 동시에 장점인 거는 내 세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장기 이식이라는 건 그리고 사실 어렵기도 하지만 이 장기 매매라던가 이런 안 좋은 부작용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의 사례는, 아까는 이제 하나씩 프린팅해서 쌓았다면 이번에는 아예 세포부터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줄기세포는 많이 들어보셨죠? 줄기세포 막연하게 들어가서 줄기세포가 뭔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라는 거는 줄기세포 중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뉴스에서 나오는 이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예요. 배아줄기세포라는 거는 이 정자와 남자가 만난 지 14일인가가 되지 않은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이것도 생명인데 이거를 추출하는 게 윤리적이냐? 생명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과정 자체가 사람에게 윤리적이냐? 뭐 이런 이슈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기세포에게 필요한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딱 입력을 하면 이 친구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분할을 해요. 원래 이 줄기세포가 분할을 해서 이 손가락도 10개 생기고 발가락도 10개 생겨서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짠 생기잖아요. 10달 동안에. 근데 이 줄기세포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 딱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 얘가 뇌로 변신을 하기도 하고요. 뇌로 분할을 하기도 하고요. 신장, 우리 콩팥으로 분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분할을 시켜서 신장으로 얘를 막 키워요. 내가 줄기세포를 열심히 키웠더니 콩팥이 돼요. 그럼 그 콩팥을 다시 내 몸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또 등장합니다. 이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해요. 역분화가 거꾸로 분화한 줄기세포래요. 줄기세포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태초의 상태라고 느낌이 있죠. 태초의 상태의 세포가 우리의 몸까지 오는 이렇게 과정을 오는데, 우리의 몸에 있는 체세포를 떼다가 다시 태초의 상태로 돌리는 기술을 역분화라고 해요. 그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을 한다면 이런 정말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비윤리적인 방식을 쓰지 않고 그냥 내 체세포를 하나 떼다가 그걸로 내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제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게 2019년도에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라고 해요. 역분화 줄기세포를 일단 딱 해가지고 이 역분화를 한 줄기세포, 내 체세포로 만든 줄기세포를 갖고 이렇게 딱 분할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줘서 각막을 만들었어요. 눈에 하는 각막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 각막 이식까지 성공을 했어요. 환자의 안구까지 다 이식이 됐습니다. 이게 19년 9월에 성공했다고 해요. 이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서 정말 잘 개발이 된다면 시각을 잃은 사람들의 각막 기증만 막연히 기다리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요즘에 그거 많이 하죠. 라식 수술. 그리고 노안이 오면 또 노안 수술해요. 저희 어머니도 빨리 이렇게 한번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럴 때 내 각막이 얇을 수도 있고 내 각막의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 기술이 많이 상용화돼서 라식 수술하는 것처럼 뭐 한 120만 원, 130만 원만 갖고 병원 가면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이런 수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먼저 체세포 딱 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각막으로 키워놓고 며칠 날 방문해서 수술하세요 가면 제 각막을 제가 키운 저의 또 다른 각막으로 이렇게 바꿔준다거나 다시 시력이 좋아지고 불편이 해소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지만 정말 잘 상용화되고 개발이 된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거고요. 우리 아까 신체적 능력 다음으로 뭐가 있었죠? 지적인 능력.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또 이제 개발하기 위한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요즘에 핫한 말이죠. 코딩. 그쵸? 코딩하는 거. 코딩이라는 게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이 순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순서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커지는 게 하나의 알고리즘, 있어 보이는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잘 개발하는 과정이 코딩입니다. 그래서 이 코딩을 통해서 정말 컴퓨터도, 그러니까 이 기계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지능을, 사람과 유사한 지능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말은 요즘 코딩이 굉장히 핫해요. 그죠? 코딩 학원도 많이 생기고 학교에서 코딩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강연을 가면 이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 C++ 할 줄 알아요. 선생님 저 자바스크립트 배웠어요. 파이썬 저 잘해요. 이런 친구들 막 나와요. 너무 좋아요. 이게 또 어떻게 번역을 하면 되냐면 선생님 저 일본어 잘할 수 있어요. 저 중국어 요즘 배워요. 이거랑 똑같아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굉장히 어딘가 쓸모가 있는 유용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코딩을 잘한다는 거는 언어를 잘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방금 우리가 이런 했던 활동처럼 내가 이 잼 바른 빵을 만드는데 누군가는 20분 동안에 주절주절 설명을 해야 간신히 만들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명확한 명령어 10마디 갖고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들을 얼마나 내 논리 구조를 얼마나 명확하게, 그리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잘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코딩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난 이거 못하는데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싶은데 안 되려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도 이거 잘 못합니다. 네, 저도 이걸 잘 못하는데 그 개발을 하는, 코딩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기 지금 어린 친구들 있어서 조금 여기서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샌드위치 만드는 법을 이렇게 작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마침 누군가가 빵을 자르는 법에 대해서 잘 써놨어요. 그거 일단 가져와. 누군가 잼을 바르는 방법에 대해 써놨어요. 그것도 가져와.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나는 샌드위치 만드는 이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개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 나는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코딩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훈련, 내가 논리적인 구조를 딱 짜서 정리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면 어떤 영역을, 어떤 분야를 하던 간에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습득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고, 우리 아까 지금 잊어버렸을까? 지적 능력 향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알고리즘 개발은 이런 식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야 너가 알아서 해. 로봇아 너가 알아서 공부하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방식이, 이것도 영상인데 이제 영상을 또 제가 한번 묘사를 해볼게요. 이 영상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 영상을 딱 자세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고 다양한 형태의 이 목각 인형들이 막 열심히 뛰어서 벽도 넘고 또랑도 넘어서 막 움직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 한다면, 이 인형들한테, 이게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이 인형들한테 야 너네 걷는다는 건 다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막 거미처럼 생긴 너 다리 이렇게 움직여서 걷는 거야 라고 알려주지 않았대요. 그냥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 담이랑 또랑을 다 넘어서 최대한 빨리 가봐 했을 때, 이 친구가 처음에는 막 굴러서도 가보고 막 이렇게 기어서도 가보고 여러 가지를 했겠죠? 무수히 많은 반복 끝에 이 친구가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빠르게 A에서 B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진짜 너무 급해, 화장실이, 그래서 정말 1분, 1초, 3초라도 늦으면 바지 내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이럴 때 이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 결과를 기억하셔서 이 팔의 각도를 잘 기억하세요. 왼팔은 접고 오른팔은 뻗어서 약간 휘저으면서 뛰어야 더 빠른가 봐요.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과연 그게 더 빠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 친구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한테 너가 직접 공부해, 기계야 네가 직접 학습을 하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갑자기 영상이 나와요. 맞아요, 이거예요. 저 비슷했죠? 제가 설명한 게 잘 비슷했죠? 이 영상은 또 나오는군요. 반갑다.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걷는다는 행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대요. 근데 해보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빨리 A에서 B까지 이 또랑과 통과해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이 팔의 각도. 왼팔은 접어야 돼요. 오른팔은 펴고.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무수히 많은 반복 끝에 그냥 이렇다고 해요. 네, 물론 이거 농담입니다. 이거 이 목각 인형에 한정된 거지 사람은 또 다르니까요. 네, 이런 것들을 기계가 네가 직접 공부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 기계 학습. 머신러닝 한 번씩 들어봤죠? 머신러닝 기계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 기계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혹시 뭘까요? 그냥 유추해보세요. 이거 너무 안 들여가지고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딥러닝. 딥러닝. 네, 딥러닝 하는데 오, 맞아요. 일단 답변하면 저는 무조건 드려요. 무조건 드립니다. 오늘 나 하나도 못 봐서 속상해 이런 분들은 이따가 다 끝나고 오시면 여기 많이 남은 거 나눠드릴게요. 네, 나눠드릴게요. 진짜로. 네. 아니요, 뭐 답변해야 되는 거죠. 컴퓨터 맞아요. 컴퓨터의 하드웨어 기능도 그냥 나눠주시고 이따 또 드릴게요. 내려가기가 좀 힘드네요. 네, 컴퓨터의 기능도 맞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컴퓨터의 성능이 충분히 좋아야 학습을 많이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건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우리 빅데이터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데이터 그냥 엄청 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가르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시험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시험 범위가 이 교과서에서만 진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참고하는 무슨 참고서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지 어떤 데이터를 내가 공부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무슨 상황이 지금 벌어졌죠? 네, 얼굴 인식을 하는데 이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가 인종차별을 하고 있어요. 의도치 않게. 그렇죠. 이건 어떤 예시냐면 이 인공지능, 이 얼굴 인식하는 인공지능에게 얼굴이라는 걸 계속 학습시켜줬을 거예요. 이런 게 사람 얼굴이야. 계속 학습을 시켜줬는데 우리가 흔히 흑인이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계 이 미국인인가요? 이분은 이 인종에 대해서는 학습이 충분히 안 된 거죠. 물론 백인이나 동양인보다 더 인식이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100장을 했으면 이 인종에 대해서는 1000장을 학습을 시켰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이 데이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사례들이 또 제법 많아요. 네. 내가 사진을 찍는데 나는 눈이 작은 건데 자꾸 나보고 눈을 뜨래. 너무 서운해요.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그 백인이라고 하는 유럽계 미국인을 보면서는 유쾌하다는 단어를 연상을 하는데 우리가 흑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보고서는 불쾌하다라는 단어를 연상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양 결혼식, 우리가 흔히 하는 웨딩드레스 입고 하는 결혼식을 사진을 보고서는 결혼식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우리 전통혼례 같은 사진들을 보고서는 결혼식의 사진이라고 인식을 못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 여성의 얼굴은 잘못 인식할 확률이 34.7%인데 백인 남성의 인식 오류 확률은 0.8%래요. 너무 압도적인 차이죠. 이런 차별의 사례들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부분이 여러분은 과학이라는 게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 조금 어렵다면 그러니까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굉장히 중립에 서 있는 학문 같나요? 과학이라는 거. 앞에 이런 얘기 하고 하니까 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죠? 네, 왠지 안 될 것 같죠? 물론 과학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어떤 이런 예를 들어서 인문학이라던가 뭐 우리 학교 과목이나 국어는 답이 없잖아요. 누군가는 이 문학 작품을 보고 슬플 수도 있고 누구는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사실 과학이나 수학은 정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적일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이걸 연구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중립적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남성이 지금 누가 봐도 굉장히 큰 파워를 갖고 있는 백인 남성이 어떤 나쁜 마음을 갖고 내가 진짜 세계적인 과학자가 돼서 이 세계의 과학을 백인 남성 중심으로 만들겠어라고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살아온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가치관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시들이 좀 있는데요. 유인원에 대해서 18세기 초에 처음 연구된 초기 유인원 연구에 대한 결과 중에 그림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보면 이 수컷 유인원은 막 이렇게 발랄하게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죠? 걸어가고 있어요. 암컷 유인원은 임신한 배를 이렇게 품에 안고 눈도 이렇게 내리깔고 초시인하게 앉아있어요. 그죠? 실제로 암컷 유인원은 좀 조신하고 수컷 유인원은 뭔가 이렇게 막 활동적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물인 거죠. 이 그림은. 그래서 이 그림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당시 연구 그 내용도 수컷 유인원은 너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나? 얘네가 스스로 문화를 만들 수 있나?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반면 이 암컷 유인원에 대해서는 이들이 뭔가 질의 각도가 어떤가, 뭐 예를 들어 뭐 가슴은 어떤가, 그 뭔가 이런 것들, 생식에 관련된 것들, 천연학을 얘네가 너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막 생식기, 분만, 수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교미의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암컷 유인원, 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렇게 나쁘게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 귀여운 깜찍한 친구는 클리토리스라는 기관이에요. 뭔가 좀 민망하실 수 있는데 클리토리스가 사실 굉장히 재밌는 기관이에요. 이 포유류 중에서 이 성적인 흥분에 관여를 하는 기관 중에서 생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기관은 이 친구가 유일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보통은 어떤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는 기관들은 다 생식이란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 계속 이제 자기들의 종족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번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유독 그냥 순전히 성적인 흥분만을 위해 존재하는 굉장히 특이한 기관인데 이 클리토리스라는 기관이 이 해부학 책에 있었어요. 그레이라는 사람이 해부학 책을 막 만들었거든요. 그 책은 지금까지도 계속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대학에 가서 나는 생물학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레이의 해부학을 다음 시간까지 사오세요. 네, 굉장히 비싸요. 네, 대학교 책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그레이 해부학은 지금까지도 해부학의 교과서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책인데 이 그레이 해부학 책에서 있었던 이 클리토리스가 있었는데 없습니다. 이거예요. 있었는데 그냥 없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 왜 없어졌을까? 언제 없어진 거야? 하면서 이제 과거를 타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막 찾아봤더니 1947년에 이 책을 평생 같은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레이는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저명한 박사들이 이 책을 좀 편집을 계속 조금씩 해나가겠죠. 그 중에서 이제 찰스 마이어 보스라는 박사님은 그레이의 굉장한 팬이었대요. 그레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생물학 공부를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되게 존경했는데 그 사람이 이걸 지운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해봤어요. 미래의 후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의도적으로 뭔가 그레이에게 흠집을 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프로이트의 이론이 굉장히 지배적인 시대였는데 그 프로이트 이론이 뭐냐면 클리토리스를 이용한 성적 행동은 굉장히 미성숙하다, 유치하다. 뭔가 되게 이 클리토리스를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이론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성적 흥분은 질을 통해서만 해야 되고 이런 연구들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 연구에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공주는 실제로 클리토리스의 흥분을 느끼는 사람과 이런 것들을 이 연구 사람들을 모아서 이 길이를 쟀다고 해요. 이 거리의 길이, 클리토리스와 질의 거리의 길이를 재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나 이렇게 질을 통해서 성적인 흥분을 받을 수 있는 거지 클리토리스 통해서 성적 흥분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야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생각하면은 남이서 어떻게 어디로 성적인 흥분을 어떻게 느끼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엔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 창피한 거, 이거는 미성숙한 거이라는 이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그레이가 찰스 박사가 오히려 그레이를 생각해서 저는 지웠을 거라고, 이건 제 개인 의견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찰스 입장에서는 내가 존경하는 그레이를 위해서 이걸 지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100년 동안 지워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왜 지워졌냐 하면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 누명을 벗기까지가 거의 100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과학은 같이 중립적이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 결과를 볼 때도 하다못해 여러분들 건강식품 많이 사시죠. 건강기능식품. 피부에 좀 주름 생기는데 좀 저기 뭐죠? 이거 먹는 거? 콜라겐 좀 먹어볼까? 보면은 콜라겐을 먹었는데 연구 결과 실제 논문이 붙어 있어요. 이런 논문 결과 이걸 먹었더니 몇 프로가 주름이 개선되고, 그 논문이라는 거는 굉장히 증명된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을 사실은 따져봐야 됩니다. 이 논문이 혹시 제약사에서 투자를 받은 논문은 아닌가?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 사람들의 다른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실은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연구하는 입장이라면 스스로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내가 학습을 시켜야 이 AI가 정말 다양한 데이터를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배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좀 합당한 이 지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 반복 학습을 통해서, 기계 학습을 통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이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게 영상이거든요, 여러분. 나와줘. 이게 안 나왔던 게 아니라 로딩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뺑글뺑글 돌고 있거든요. 안 되나? 안 된다면 또 말로 해야죠. 그죠? 네. 이거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안될공학이라는 채널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인데, 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 테슬라도 계속 많이 등장하시네요. 테슬라도 많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기업이에요.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전까지는 카메라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라이다도 있고 이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사람을 대신해서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였는데, 테슬라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그런 것처럼 카메라만 갖고 운전하겠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펼쳐놔야겠네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야, 무슨 생각이야, 사고나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카메라만 갖고 하면 얼마나 오류가 많겠어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정말 무수히 많은 학습을 통해서 이 테슬라가 해냈죠. 그리고 테슬라에서 최근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 사실 그렇게 안 신기해 보이실 수 있어요. 로봇이, 내가 영상으로 봤던 대단한 로봇들이 많은데 걔는 그냥 걷고 꽃에 물 주고 좀 평범해 보여요. 근데 걔가 대단한 지점은 뭐냐면, 테슬라는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기업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정말 기계적으로 잘 만든다거나 이런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적으로 부족한 지점을 소프트웨어로 다 끌어안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이 카메라를 갖고 물을 줄 때 이렇게 주변을 인식을 하는데, 내 손,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물통, 밑에 있는 꽃들이 있는 이 화분까지 명확한 경계선을 따서 다 구분을 해내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또렷하게 사실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 마치 그 노이즈가 낀 것처럼, 지지직 노이즈가 낀 것처럼 인식을 잘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걸 굉장히 완벽하게 인식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또 최근에 이슈가 됐어요. 이거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면서 몇십 년 후에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게 이어즈 앤 이어즈라는 그 왓챠에서 하는 그 드라마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한 장면인데, 이 친구는 디지털이 되고 싶어요. 말이 조금 낯설죠. 자기 몸이 싫대요. 나는 디지털이 되어서 자유롭고 싶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친구는 이 작품 속에서 자기 손에다가 전화기를 이식을 해요. 나한테 전화해봐 이러더니 클릭하게 받아요. 딱 바로 받아요, 손으로. 그런 식으로 정말 디지털이 되고 싶어하는 이러한 것들, 정말 로봇이 되고 싶어하고 인간이고 싶어하지 않나 하는, 여기서도 실제로 등장을 하는 단어인데, 트랜스 휴먼이 되고 싶다라고 해요. 트랜스 휴먼이라는 무엇이냐? 사실 영상에서 나왔는데 참 아깝다. 네, 트랜스 휴먼이라는 거는 인간이랑 포스트 휴먼의 중간 단계래요. 인간은 우리가 인간이에요. 우리 다 인간인데, 포스트 휴먼은요, 신인류예요, 사실상. 정말 인류가 발전해서 신인류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진화가 된 단계가 포스트 휴먼인데, 그 중간 단계가 트랜스 휴먼입니다.
아까 전에 맨 초반에 기술적인 특이점이라는 게 나왔죠. 2045년에. 네. 그 시점이 넘어가면 사람이 정말 어떤 기계나 기술들을 이식을 해서 더 강화된 인간이 되는 거죠. 약간 아이언맨이 있는 거지만 내 몸에다가 가제트라는 단어가 아시죠? 우리 어른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가제트, 형사 가제트라고 막 머리에서 막 로봇 팔 같은 거 막 나와가지고 막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트랜스휴먼인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사이보그가 나왔었죠. 신체 일부를 기계로 대체해서 막 로봇 팔도 있고 로봇 다리도 있고. 사이보그는 트랜스휴먼과 조금 다릅니다. 내가 로봇 팔을 달았다고 해서 이 팔로 헐크처럼 막 이 의자를 막 부숴서 들 수 있다. 그러면 트랜스휴먼이에요. 근데 팔을 달아서 아 나도 이제 물통을 집어들 수 있네? 라고 하면 그냥 사이보그입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라는 거는 어쨌든 신체의 일부분을 개조하거나 완전히 교체를 한다라는 지점인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미래에 기술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기술들이 막 다 엄청 발전을 해서 모든 걸 다 그냥 싹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이런 기술을 막 이렇게 연구를 해서 엄청난 일론 머스크를 뛰어넘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영생을 살고 싶어 이러면서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나의 낡고 지친 이 육체를 바꿔야겠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다리로 막 교체를 했어요. 다리도 막 다이아몬드도 막 멋있게 받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몸체도 막 다 싹 다 교체를 하고 아 요즘 심장 좀 약해 심장병이 있나? 심장도 교체를 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다 막 교체, 얼굴도 내 스타일로 다 교체를 했어요. 거의 이제 기대 인간이 됐습니다. 트랜스휴먼이 된 거죠. 그런 저를 이제 누군가 저를 만났어요. 길에서. 그래서 반가운 날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세리 아니야? 그래서 세리야 오랜만이야 어디서 쳤는데 이 기술이 완벽한 줄 알았는데 뭔가 결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부서지면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놀란 나머지 저를 데리고 뭐 병원이라고 할지 정비소라고 할지 어딘가를 데려갔습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했는데 이건 진짜 처음 보는 결함인데 이건 못 고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살인죄일까요? 재물손괴죄일까요? 굉장히 저의 토끼 같은 자식들은 살인죄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우리 엄마를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 친구는 억울해요. 근데 나는 그냥 반가워서 인사만 했는데 부서졌어 하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 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정말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를 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물건을 파손시켰다는 재물손괴죄를 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또 나쁜 사람으로 제가 더 성장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해요. 살인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단단히 준비를 해서 막 칼도 준비하고 뭘 막 준비를 해서 으슥한 골목길에 가서 누군가를 이렇게 딱 칼로 팍 찔렀어요. 근데 찌르고 보니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랑 진짜 똑같이 만든 로봇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스만 이렇게 좀 구멍만 나와서 그냥 그거 고치면 된대요. 그러면 저는 살인죄일까요? 재물손괴죄일까요? 근데 저는 살의의를 갖고 찌른 거잖아요. 제가 이거 로봇이네 하고 찌른 게 아니라 이거 사람이니까 내가 죽여야겠어 이러고 딱 찔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이 사람을 재물손괴죄니까 너 빨리 얘한테 200만 원 주고서 가 하면 이 사람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생각해볼 지점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래에는 여러 가지의 원칙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이로보라는 소설 원작의 영화에서 나온 3원칙이었어요. 이거는 픽션이고, 그러니까 소설이고 진짜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하면 안 되고 방치해서도 안 돼. 그리고 그런 걸 위배하지 않는 한 주인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 또 그런 한에서 스스로를 보호해.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이 원칙을 지키고자 로봇들이 막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막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래에도 이 원칙들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사람들한테도 원칙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형태인 것은 그게 로봇이든 사람이든 사람과 분간 안 될 사람 형태의 어떤 로봇에게는 어떤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로봇에게는 로봇 중에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돕는 로봇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원칙을 부여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정신 상담하는 로봇이라던가 노인을 돌보는 로봇이라던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로봇은 더 엄격한 원칙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강연할 때 슬슬 마무리할 시간 되고 있는데 마무리할 때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이 또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왜 증강인간 기술을 연구할까에 대한 이유와 수요를 제가 아까 세 가지로 얘기했죠. 그럼 이제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장애인도 아니고 나는 지금 젊어. 나 이런 일도 안 해. 나한테 필요 없는 기술인데 여기에 돈을 써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쁘지만 누군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다 소수를 위한 기술이고 다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데 이거에다가 우리가 돈 투자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원의 낭비일 것 같고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뭔가 혜택을 보는 사람 너무 적을 것 같고 이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소수를 위한 그리고 소수에 의한 기술이 때로는 앞서갈 때도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전화기가 어떻게 발명됐는지 알죠? 물론 전화기를 최초에 누가 발명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저는 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하기 전에 농아학교를 계속 경영을 했고 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신기구를 만들던 중에 전화기를 발명했다라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이 전기 신호가 청각장애인들 의사소통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음성 정보를 전기로 바꾸는 이 연구를 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여러분 굉장히 처음 보실 수 있는데 일본에 있는 아사카와 치히코라는 이 연구자분이세요. 이 박사님은 14살에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었어요. 사고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어서 완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90년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는 정보들이 너무 의미가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려고 이 사람은 또 박사님이니까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웹사이트에 텍스트를 읽어주는 이 홈페이지 리더라는 걸 개발을 해요. 이게 전맥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 같지만 이거를 기반으로 TTS,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기술이 생겨납니다. 우리 텍스트들을 다 요즘 문자 읽어주죠? 그 외에도 많은 텍스트 읽어주는 것들이 너무 흔하죠, 지금은. 근데 이것의 시초가 결국은 이 시각장애인이 처음 고민을 했던 홈페이지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 지나서 우리가 운전 중에 막 문자 읽어주고 요리하는 중에 레시피 읽어주고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에 의한 기술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번에 테드톡 있어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소수의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세상은 달라요. 그죠? 틀리진 않아요. 달라요.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치입니다. 그게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그 다른 안에서 나오는 새로운 기술과 시각과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필연적으로 저는 좋은 결과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경험,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하고요. 증강인간 기술이라는 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막 아이언맨이나 엄청난 그런 증강인간 기술, 엄청 강한 로봇캅 같은 기술 이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의 기술은 되지 않고 약자를 어떤 능력을 보완하는 수준, 정말 약자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각막을 이식받아야 된다 라던가 내가 다리가 없어 라던가 이런 약자에 대한 능력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좀 더뎌 보이고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첫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는 얼마나 다양한 기술들이 나올까, 거기서 우리 전 인류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